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영애님의 갈대 상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느헤미야의 탄생.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나이 27이 되자 부모님의 근심은 더 이상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위로 오빠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자유당,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평생 군수로 정년 퇴임을 하신 공직자셨다. 그가 재임했던 고을마다 송독비를 세우려는 칭송을 받으며 오직 청렴 한 가지로 공직을 수행하신 분이셨다. 어머니는 경상도 양반 가문을 자랑하는 대가의 따님답게 그 삶이 반듯했으며 우리 남매에 대한 어머니의 가르침은 자애롭고도 엄격했다. 외가인 경상북도 성주군 월왕면 한계 마을은 원래 보수적인 고장이기도 했지만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은 아녀자의 몸가짐에서부터 어른 앞에 앉고 서는 예의범절이 어멈했다. 자신에게는 인색하되 이웃에게는 넉넉하고 후하게 하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쌀 한 말은 아깝지 않지만 쌀 한 톨은 귀히 여겨라. 밥그릇에 밥을 하나라도 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을 정도로 어머니의 근검절약은 무서웠다. 아무리 못쓰게 망가진 물건이라도 어머니의 손에서는 신기하게 살아났다.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딸 자식을 서울로 유학 보내셨다. 이화 여자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요 여자대학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부모님도 공부를 더 하겠다는 내 의지를 꺾으려 하지는 않으셨지만 유학 가기 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 내가 이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 행동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던 1969년의 일이다. 김종길 교수님이 연구실로 찾아오셨다. 경상도 양반의 보수성을 단단히 지녔으면서도 영시 강의를 멋지게 하는 그분은 빙긋이 웃으며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놓았다. 내 친척 동생이요. 이 사람은 서울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 뉴욕의 렌슬리어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어요. 나는 사진을 정면으로 볼 용기가 나지 않아 눈을 내리뜨고 있었다. 그 셋째 형인 김우길 박사가 마침 소련 핵물리학회 초청으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소련을 방문하게 된다는군요. 박 대통령이 김 박사에게 소련을 방문하기 전에 서울에 먼저 들를 것을 특별히 요청하셔서 일주일 동안 귀국하게 된답니다. 이번 기회에 동생 대신 김우길 박사를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김 선생도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으니 신랑감으로 김영길 군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돌아간 뒤에야 책상 위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 덕수궁에서 찍었다는 신랑감의 사진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안경을 낀 모습이 순박해 보이긴 했다. 그해 6월 서울에 도착한 김우길 박사는 바쁜 일정 속에도 나를 만나러 고려대 연구실로 찾아오셨다. 김종길 교수님이 함께했지만 거북한 자리였다. 신랑이 될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선을 보인 것이다. 김우길 박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에 나는 김영길이라는 이름이 적힌 항공 우편 한 통을 받았다.
나는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다. 얼마나 공을 들여 편지를 썼는지 글자 하나하나가 단정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의 글씨는 워낙 악필이어서 카이스트 제자들은 그의 흘린 글씨체를 알아보기까지 한 학기가 걸린다고 했다. 영아양 보십시오. 처음 쓰는 편지라 무엇을 써야 할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대략 아실 줄 생각됩니다만 저는 1967년에 도미하여 그해 9월부터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금속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주 트로이에 있는 1824년에 세워진 미국 최초의 공과대학인 렌설리어 공과대학에서 재료공학 분야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집에서 부르는 내 아명이었다. 며칠 뒤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편지에 많이 놀라셨을지도 모르겠군요. 지난번에 보낸 편지는 잘 받아보셨는지요? 가을 학기 등록을 마치고 오늘 첫 강의를 받았습니다. 요즘 영아양의 회신을 무척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려나 매일 편지함을 열어보고는 합니다. 지난번 주소는 학교 실험실 주소였고 앞으로는 이 주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그의 집안을 잘 알고 계셨던 부모님은 사윗감으로 적극 찬성하며 빨리 답장을 쓰라고 나를 재촉하셨다. 답장을 선뜻 쓰지 못하던 나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편지를 썼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알던 내가 단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편지였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같은 신앙을 가진 분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 편지를 띄우고 나서 연거푸 한 주일에 한 번씩 오던 그의 편지는 한동안 끊어졌다. 한 달 가까이 소식이 없자 조금 후회스러웠다. 첫 편지에 내 의사를 너무 강하게 표현했나? 조금 더 친해진 후에 신앙 이야기를 할 걸 그랬나? 전통 유교 가문에서 자란 그에게 갑자기 기독교를 강요했으니 부담스러웠겠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주신 편지 받고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지금까지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아양의 편지를 받은 뒤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저도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이룰 가정을 지켜주시는 신이 있다면 저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도인 그는 하나님도 연구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적어도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의 편지는 과학도답게 단순하고 담백했지만 행간과 글씨 속에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내용과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인 그의 편지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때로는 하루에 2통씩 한꺼번에 도착할 때도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꼼꼼하게 그려 넣듯이 쓴 글씨와 나날이 새로운 디자인의 우표가 붙여진 편지 봉투를 보면서 나는 그의 정성스러움에 감동하곤 했다. 그에 대한 답례로 나도 새로 발행되는 기념 우표를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울중앙우체국으로 달려가기도 했다. 어느새 나는 우표를 수집하는 취미까지 생겼다. 원래 제 글씨가 명필인데다 생각이나 마음을 글로 적는 데는 서툴러서 지금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은 영화양만으로 가득 찬 듯합니다. 보내주신 영화양의 사진은 제 책상 위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화양과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일이 없지만 형님들의 이야기와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볼수록 제 일생의 반려자라고 생각됩니다. 저에 대한 생각과 기대는 어떠신지 퍽 궁금합니다. 어쩌면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기에 그만큼 꿈이 아름답고 기대에 차 있으며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모든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공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고생이 따르겠지만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며 아름다운 앞날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신 고대합니다. 그해 가을 나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청년에게서 그렇게 청혼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에게서 부지런히 편지가 왔고 국제전화도 자주 걸려왔다. 그때만 해도 국제전화를 걸려면 전화국에 신청을 하고도 끝도 없이 기다려서야 겨우 연결되던 시절이었다. 때로 어머니와 숙모님은 우리의 전화를 엿들으며 무척 재미있어 하셨다. 요즘 세상에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건 대단한 모험이야. 신랑 형님에게 대신 선 보이고 결혼한다니 너 정신 있는 거니? 친구들은 어이없어 하며 핀잔 섞인 충고를 했다. 그러나 어쩐지 내 마음은 편안했다. 겨울도 그렇게 가고 새해가 되었다. 1970년 6월 8일 그가 귀국하는 전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무렵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던 정비석 씨의 소설 산유화가 머리를 스쳐갔다. 신부가 면사포에 웨딩드레스까지 맞추어 놓고 결혼식 전날 도망가는 내용의 소설이었다. 예식장 예약하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마당에 혹시 내일 만날 신랑이 너무 실망스러워 달아나고 싶어지면 어쩌나 생각했다. 신랑을 처음 만나는 날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공항에 갔다. 사진으로만 본 사위를 맞이하려는 어머니도 적잖이 긴장하시는 기색이었다. 집안에 대해서는 서로 샅샅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하나뿐인 사위가 어떤 인물인지 몹시 궁금해야 하시는 듯했다. 어머니 저기 와요. 저 사람이에요. 제 신랑이라고 단방에 알아보네.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초여름에 겨울 양복을 입고 까만 뿔테 안경에 비쩍 마른 덥수룩한 장발의 그는 영락없는 촌사람이었다. 결혼식을 엿새 앞두고 박사학위 자격시험을 끝내자마자 귀국하느라 이발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했다. 지난 겨울 약혼 기념으로 겨울 양복을 한 벌 맞추어 보냈는데 그는 그 양복을 착실하게 입고 귀국한 것이다. 나중에 들으니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끼리 쉽게 알아보려면 그쪽에서 보내준 양복을 입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고 온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절대로 한눈 팔 줄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신랑이라면 모름지기 허여멀겋고 살도 투덕투덕 올라 신수가 훤한 젊은이여야 한다고 생각하던 어머니는 적잖이 실망하신 눈치였다. 비쩍 말라서 그런지 머리가 유난히 커 보이는 그는 미국 생활 4년이 넘는다는데
세련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나는 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네가 마음에 든다면 내사 괜찮지 뭐. 어머니의 시원찮은 반응이 마음에 걸렸다. 비록 촌티나는 그였지만 나는 벌써 그 사람을 내 마음 안에 접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결혼식 준비 때문에 댁으로 먼저 내려가시면서 내게 당부하셨다. 얘 아무래도 신랑 예복은 감색으로 맞춰야겠다. 검은색을 입으면 더 말라 보이는 기라. 그리고 얼른 이발부터 해야겠다.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마주 앉았다. 편지로는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그렇게 반가웠는데, 막상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려니 서로 바라만 볼 뿐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갑갑한 장면이 반전되기를 기대하며 시선을 건네자니 미국 동전 셋입이었다. 10센트짜리 하나, 5센트짜리 하나, 그리고 25센트짜리였다. 이것은 말이요, 구리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동전은 니켈 합금인데 그는 그 일을 중대사로 들고 온 사람처럼 진지하게 설명했다. 누가 금속공학 전공이 아니랄까봐 첫 상면에 겨우 미국 동전 설명이람.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 다음날 저녁 청운동 옷반에서 그를 초대했다. 저녁상을 물린 후 오빠는 슬며시 일어섰다. 잠시 뒤 오빠의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다. 어머니, 신랑이 어제보다 오늘은 훨씬 낫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 사흘 한국 음식 잘 먹으면 살도 오르고 훤해질 겁니다. 당사자가 듣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다니. 하기는 이발을 말쑥하게 한 그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댁으로 내려가서 역에 마중 나온 정모를 뵙자 그는 웃음 띤 얼굴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좀 괜찮습니까? 뜻밖의 인사에 어머니는 당황하셨으나 공항에서보다 훤해진 그의 모습과 활달한 인사가 마음에 드시는 듯 나를 향해 곱게 눈을 흘기셨다. 내가 고자질을 했구나, 제 신랑이라고. 6월 15일 대리선을 보이고 편지와 전화만으로 마음을 주고받은 지 1년 만에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다. 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지러라. 남편의 고향은 지금은 이맛댐으로 수몰된 지역 경북 안동 지뢰마을이다. 그의 12대 할아버님 표은공은 병자호란 후에 벼슬길을 단념하고 경북 팔경의 하나였던 기암절벽의 도연폭포 근처 동네에 낙향하여 학문을 닦으시며 제자를 기르셨다고 했다. 아버님은 12살 때부터 조부 수상공 아래서 유교의 철저한 효우 교육을 받으신 덕으로 안동에서는 대표적 문화인사로 추앙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한학을 공부하셨으나 심산유곡의 자녀들과 동네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를 세우셨고 자신이 세우신 학교의 교장으로 평생을 근무하셨다. 그분이 학교 울타리를 무궁화 나무로 심어 놓으신 바람에 지뢰마을의 길산초등학교는 해방 당시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가진 유일한 학교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남편이 자랄 때만 해도 지뢰마을은 사방 30리를 자전거도 탈 수 없어 걸어서 들어가고 걸어서 나와야 했다고 한다. 그가 기차나 자동차 그리고 큰 신장로를 처음 본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했다. 자동차보다 비행기를 먼저 봤던 그는 앞으로 어른이 되면
멋진 비행기를 만드는 과학자가 되리라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8남매 가운데 5째로 태어난 그는 위로 3분 형님과 누님, 그리고 아래로 3 누이가 있었다. 나를 선본 자리에서 어머님은 아들을 성품이 성자 같은 사람이지 누군지 복 많은 사람이 개색시가 될 거라고 말했지. 하지만 공부밖에 모르니 공부 아니면 할 게 없는 사람이라 하고 말했다. 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지러라 시댁의 가훈이다. 숭맥불변.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이치의 어두운 숭맥이 되기로 작정한 가문의 사람들이었다. 처세술이 능하고 영리하되 인간성이 못된 사람보다 좀 어수룩해도 어진 사람으로 살 것을 시댁 식구들은 평생의 가르침으로 받고 살았다.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자신들의 숭맥기를 유쾌하게 인정하며 즐거워했다. 서로의 실수들을 너그럽게 격려하는 훈훈한 인심들을 지닌 분들이었다. 유순하고 낙천적인 가족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남편은 성품이 늘 너그러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 후 남편은 주말마다 교회에 출석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남편은 내게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정원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면 되지 하필이면 성령으로 탄생했다고 하니 이런 모순과 억지를 어떻게 믿겠소. 또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순식간에 변한단 말이요. H2O를 배달하는 동안 알코올로 화학 방정식이 바뀌고 말았으니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도 분수가 있지 지금까지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런 기적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연구를 한단 말이요. 더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니 이번에는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인 팽창이 일어났으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보다 더 기막힌 기적이군.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오.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논리적 모순뿐이니 우리 같은 사람은 믿기 힘드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던 나는 복음에 철저하신 이성택 목사님을 존경하며 교회 일에는 모범생처럼 항상 열심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답할 성경 지식이 없던 나는 대답이 궁해질 때마다 협박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과학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따지면 하나님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실걸요?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외에 성경에서 받아들일 것도 많아요. 기독교의 도덕률은 어떤 타종교보다 한 차원 높은 것 같소.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유교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소. 이왕이면 도덕적으로 한 차원 높은 기독교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좋으니 교회에는 계속해서 나가겠소. 박사학위를 마친 남편이 미국 항공우주국 루이스 연구소에 있을 때였다. 그쯤 우리가 출석하던 크리블랜드 한인교회 몇몇 교우들 사이에서는 김영길 박사에게 믿음을 달라는 중보기도가 이어졌다. 그를 위해 금식기도를 시작한 교우들도 있었다. 그때도 여느 때처럼 내가 시장을 보는 동안 남편은 슈퍼마켓 한쪽에 있는 서가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책 한 권을 들고 계산대로 왔다. 할 린지의 유성지구의 대해방이라는 책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식사도 잊은 채 골똘히 그 책을 읽었다. 저녁 준비 다 되었어요.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여.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나는 그의 영혼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나를 옆에 앉으라고 했다. 여보, 나는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으로 탄생해야 했는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해야 알겠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은 내 죄에 대한 보석금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비과학적이라기보다 초과학적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오. 또한 성경의 기적 사건들이 과학 법칙을 초월한 것 같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률을 초월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조각조각 난 성경 지식이 퍼즐 맞춰지듯 확 연결되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니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까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오늘 당신의 성경 공부가 최고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건만 진리에 무지했던 나, 종교적인 습관만 몸에 밴 허울뿐인 교인이었던 나는 그날 밤 비로소 거듭났던 것이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은 우리 부부를 두고 한 말씀이었다. 처음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주님, 어찌하여 오늘 저녁 이 진리를 우리 부부에게 동시에 깨닫게 해주십니까?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는 감사하고 있었다. 좋은 환경과 자애로우신 부모님 밑에서 순조롭게 성장하고 행복한 결혼을 한 것을, 미국에서 남편이 학위를 마치고 꿈꾸던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그리고 건강하고 귀여운 남매의 어머니가 된 것을,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인생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근본에 대해서는 눈뜨지 못하고 있었다. 영혼의 장님이 눈을 뜨게 된 순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샘물이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이 신비할 만큼 새롭게 보였다. 밤하늘도 저 별들도 이전에 보던 별이 아니었다. 가만가만 숲을 흔드는 바람의 속삭임도 새로웠다. 숲 건너 반짝이는 등불들도 더없이 따뜻했다. 온 천지가 새로웠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다. 술을 버리고 생수를 마시다. 남편은 애주가였다. 대학 시절 그를 아는 사람들을 그를 대단한 주량의 애주가로 기억하고 있다. 시댁의 광에는 매달 제사를 지내기 위해 늘 향긋한 술이 준비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이 술맛을 익혀온 남편은 술 예절을 어른들께 배웠다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뉴욕에서 유학하던 시절 워싱턴 형님 댁에 다녀오면서 조니 워커를 한 박스 샀다. 워싱턴이 뉴욕보다 술값이 싸기 때문이었다.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던 남편은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실려있는 술병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깨지지 말고 집에까지 잘 가자.
우리 집에는 칵테일 만드는 각종 책자들, 계량 기구들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술을 진열해두는 미니 홈바까지 갖춰놓았다. 식사할 때 그는 가끔 향기나는 달콤한 칵테일을 나에게 권했다. 나도 그 맛을 즐길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뒤 그 많은 술병들과 그의 술 취미가 마음에 걸렸다. 주님, 이 사람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하자 그는 반발했다. 나는 아멘 하지 않겠소. 왜 그런 걸 하나님께 고자질하지? 나는 술을 좋아하지만 술주정을 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지 않소?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했소?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소. 다시는 하나님께 이르지 마시오. 할 수 없이 나는 남편 몰래 하나님께 일러 바쳤다. 어느 날 교회 친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갖다 주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옷을 걸치고 높은 구두 신고 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팬티만 입고 맨발로 가벼운 차림으로 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즐기던 유익하지 못한 취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두꺼운 옷을 걸치고 양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무릎을 쳤다. 그리고 그날 저녁 슬그머니 이 테이프를 틀었다. 설교를 듣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잠시 생각하던 그가 벌떡 일어나 홈바로 갔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여보, 마시던 것들만 버리고 새 것은 그냥 두세요. 다른 집에 초대받아 갈 때 갖다 주게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꺼리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소? 그는 그 많은 술병을 차례차례로 싱크대에 거꾸로 꽂았다. 콸콸콸 술이 쏟아져 내렸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고 있었다. 고이 모시던 술병을 다 버린 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다음부터 남편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사람의 의지나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취미와 입맛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귀국 후 남편의 옛 술친구들이 변해버린 그를 보자 몹시 실망했다. 미국 가서 예수 믿고 오더니 사람이 맛이 갔어. 예수 때문에 영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군.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옛날처럼 술을 계속 마셨다면 아마 지금쯤 코끝이 빨개졌을걸요. 귀국의 소원. 나사에서 연구 생활을 하던 남편은 세계 최대의 니켈 회사인 인코 중앙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가 살던 동네는 뉴욕 북쪽, 숲과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동네였지만 한국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는 매우 적적한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점점 영국 귀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과 친정 아버님께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귀국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생각을 남편에게 말했다. 나는 미국에서 연구 경험을 좀 더 쌓은 다음 귀국할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당신이 기도해 보시오. 그는 오히려 내게 숙제를 주었다. 나도 미국에서의 편한 생활과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전쟁 소문이 무성했고 우리들은 잠시 귀국을 망설였다. 우리가 머뭇거리자 친정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다. 패망한 월남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귀국하여 나라의 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침내 남편은 잉코 연구소의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같은 연구실의 상관인 하워드 메릭 박사는 극구 만류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어서 향수병에 걸린 것 같소. 한 달 동안 귀국 휴가를 다녀오든지 6개월 동안 휴직하고 한국에 다녀오면 어떻겠소? 버클리 대학에 있던 시숙도 우리의 결정을 말렸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국과 한국의 어떤 조건도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 1979년 남편은 유치과학자로 영국 귀국, 한국과학원 재료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느끼는 감회는 새로웠다. 12년 전 해외여행 지정액 $150를 가지고 떠난 유학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 보았다. 박사학위도 받고 나사와 잉코에서 7년여 동안 연구 경험을 쌓고 아들과 딸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었다.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유학생활, 지도교수 노먼 스톨로프 박사와 훌륭한 동료 과학자들, 그리고 미국 정부에도 감사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렸다.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 변화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홍릉과학단지의 새로운 만남들. 새로운 만남이 홍릉과학단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홍릉과학단지의 크리스천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던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었다. 상당수의 유치 과학자들이 유학 시절 크리스천이 되어 귀국했던 것이다. 우리 아랫집에는 민성기 박사네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한국말이 서툰 딸 종민이가 아직 볼에 젖살이 통통한 4살짜리 꼬마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맘이, 얘가 한국말 참 잘해. 그 꼬마는 민 박사의 딸 아린이었다. 그날부터 두 여자아이는 아랫집과 윗집을 분주히 오가며 친하게 지냈다. 아린 엄마 이찬희 교수와 나도 아이들처럼 친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린 엄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거듭난 크리스천인가요? 미국 유학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의 겨울 방학, 우리 두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그런 우리에게 민 박사가 말했다. 위층에 종민이네가 이사 온 후부터 우리 집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아린 엄마가 진이 엄마 이경숙 교수를 전도하자고 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세 집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주일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후 이찬혜 교수와 이경숙 교수, 그리고 나, 우리들 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자매가 되기로 언약을 맺었다. 복음이 맺은 귀한 만남이었다. 귀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몇몇 분이 나를 찾아와 연구단지 안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비영리 유치원의 책임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그 일을 맡기로 했다. 유치원에서 무척 똘똘한 체린이 엄마가 누군지 궁금해하던 어느 날
그 꼬마의 엄마 김혜리 교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신한계 1979년 10월호에 실린 김영길 박사님과 최한기 편지국장, 현재 미국 센트루이스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읽다가 유치원의 김 선생님이 김 박사님의 사모님 같아서 전화를 드립니다. 키가 크고 눈이 서글서글한 김혜리 교수와 나는 그날 저녁 식사도 잊은 채 텅 빈 유치원에서 신앙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날 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집을 지척에 두고도 가족을 까맣게 잊은 나에게 남편은 처음으로 무척 화를 냈다. 집에서는 오후부터 행방불명이 된 나를 찾느라고 친척집과 파출소까지 연락을 해두고 온 식구가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1980년 민족 보고마 행사 중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던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는 한국 측 창조론 강사를 찾느라 고심하고 있었다. 세 분의 생물학자 장로님들을 찾아가 부탁했으나 한결같이 진화론을 반박하는 강사로 나서기가 난감하다고 사양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고려대 화학과 대학생이었던 CCC 심영기 간사의 칼럼을 읽고 즉시 최영상 박사를 찾아왔다. 그러나 최 박사는 과학원의 김영길 박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저는 그 주제에 적합한 전공자가 아닙니다 라고 남편도 거절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강청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즐겨하던 남편이 말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 한다면 저라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졸지에 엄청난 숙제를 받은 남편은 CCC에서 준 한아름의 미국 창조과학회 서적들을 열심히 읽어나갔다. 남편은 내 이마를 만져보며 말했다. 당신 이마는 각도의 경사가 직각에 가까우니 당신 조상이 원숭이는 아닌 게 틀림없군. 진화론에 의하면 원숭이에 가까울수록 이마의 기울기가 심하고 사람의 이마는 수직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창조론을 더욱 확신했다. 창조론은 믿음의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비과학적인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타당성을 갖춘 이론이요. 가설에 지나지 않는 진화론을 믿으려면 창조론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군. 1980년 8월, 사흘에 걸쳐 창조냐 진화냐 세미나가 열렸다. 남편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던 내 마음도 설레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정동 CCC 회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사흘 동안 4,000명이 넘는 인파가 참석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기가 대단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가르치던 창조론을 교회 밖에서 과학적으로 고찰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미나였던 탓이다. 진화론이 인류 기원에 대한 가설에 불과한 것을 밝히고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복음으로 연결한 사흘 동안의 세미나는 교계와 학계에 커다란 파문과 도전을 던지며 성황리에 끝났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981년 1월 정경련 회관에서 300여 명의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한국 창조과학회를 창립했고 남편은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전국 교회와 대학에서 과학자의 입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 창조과학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했으며 복음 증거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김중곤 목사는
한국 교회사의 획을 그은 세 가지 사건을 든다면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곳,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 그리고 진화론의 허구에 도전하는 한국 창조과학회의 탄생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는 외치는 소리요. 남편이 창조과학회 활동을 시작하자 학문적인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한 일간지에는 과학의 총본산지인 홍릉과학단지에서 지금까지 정설로 되어 있는 진화론을 유치과학자로 갓 귀국한 비전공자 김영길 박사가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언론 기사가 실렸다. 나는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을 사이비 과학자라고 공격하지 않도록 한국에서 연구 업적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좀 자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내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에게 명예서라도 창조주를 고백하게 하실 거요. 그 무렵 뜻밖에도 미국 나사에서 발명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사와 인코 합동 연구 프로젝트인 초내열 합금이 실용화된 공로였다. 나사 재직 시에 이어 두 번째로 받는 상이었다. 곧이어 미국 산업발명연구상도 수상했다. 참으로 미묘한 시점이었다. 김영길이라는 과학자가 과학과 종교로 혼동하는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방패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83년 남편은 풍산금속과 공동으로 반도체 신소재 리드 프레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리드 프레임은 기존의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령하던 미국의 올린사 제품보다 열 전도나 성능 면에서 월등하다고 했다. 또 리드 프레임은 1987년 독일의 스톨버거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건국 이래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국 기술 수출 1호라는 신기록을 남겼다. 1986년 미국의 모토로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에서도 반도체 구리 합금 신소재를 사갔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의 반도체 소재가 미국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로 남편은 국민훈장 동백장과 세종문화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과학자로서 분에 넘치는 상복이었다. 국내 신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를 소개했다. 한국에서 개발된 반도체 소재가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KBS 라디오의 산업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될 정도로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1987년 과학기자클럽이 주는 올해의 과학자상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창조론에 비판적이던 기자들도 우호적인 친구로 변했고 그의 연구활동을 꾸준히 취재해 주었다. 내가 잘나서 상을 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창조과학 사역을 담대하게 하라고 내 어깨에 훈장을 하나씩 달아주시는 것이오. 남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국에서보다 연구 여건이 부족한 한국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지혜와 축복을 주셨다. 남편은 창조론을 믿을수록 과학자는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과학자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궁무진한 피조 세계를 하나씩 발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라며 강조하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 그 무렵 남편은 주중에는 연구에 몰두하고 주일이면 창조과학 세미나로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죽게 드린 시간을 영구의 축복으로 되돌려 주셨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KBS 11시에 만납시다 프로그램에 남편이 출연했을 때였다. 녹화를 끝내고 남편은 곧바로 캐나다로 출장을 떠났다. 방영되는 그 시간 텔레비전 앞에서 나와 아이들은 방석을 끌어안고 있었다. 남편이 혹시 실수라도 하면 방석으로 얼굴을 가릴 작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시장을 개척할 때의 에피소드를 나누던 그는 대담자 김동건 아나운서보다 더 크게 어깨까지 흔들며 웃었다. 우리들은 그만 방석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나는 말했다. 당신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웃으시던데요. 카메라를 의식하면 안 되지. 담당 PD가 카메라를 절대로 의식하지 말라고 내게 미리 말해줬어. 정색하는 그를 보며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남편이 신기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 다음에도 남편은 텔레비전에 수없이 출연했지만 절대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다. 창조과학회가 생긴 이후로 쏟아지는 세미나 요청에 남편은 원하는 곳이라면 산골 어디라도 달려갔다. 한 주일에 집회가 두세 차례 잡혀도 남편은 그런 일정을 마다하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정욱 박사가 남편에게 물었다. 나는 창조과학 강의를 하루에 똑같은 내용으로 2번씩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김 박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전해도 제 자신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 이야기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마이크가 아무리 똑같은 소리를 전해도 지루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지요. 남편은 자신의 사명을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소리라고 했다. 어느 날 강연을 하고 온 그에게 물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건 왜 묻소? 마이크가 소리만 전달하면 되지. 사람이 몇 명 왔는지 세는 것 봤소? 소리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사명만 다하고 사라지는 것이라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요. 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까봐 늘 두렵소. 강의한 후엔 더욱 조심해야 한다오.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거든. 내 속에 은근히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지. 증거자의 자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냐? 그들의 저희는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는지 요한의 교권적 신분을 알고자 함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형식과 권위에만 관심이 많은 자들,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인기만 염려하는 불순한 자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단호히 자신을 부인했다네. 그는 사람들이 혹 자신을 그리스도로 오해할까봐,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까봐, 자신이 높임을 받을까봐, 자기가 존경을 가르칠까봐,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할까봐 참으로 그는 못 견뎌 했다네. 나는 그의 깨끗한 인격을 흠모하네. 내 허약함과 허물을 감추려 함으로 나는 얼마나 속박받고 있었는가. 언제나 칭찬듣기 즐겨함으로 인정받고 싶은 나의 숨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내 모습. 오 주님, 또 한 번 참회합니다.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는 1984년 남편이 UCLA 교환 교수로 있던 1년 동안 김동명 목사님에게서 요한복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쓴 시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 잊혀지지 않는 많은 교훈을 배웠다. 감사합니다.